네, 화면 공유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제가 이제 입주하고 이제 짐 정리하는 동안 발표 준비를 병행했어서 약간 정리나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좀, 네, 그래도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델의 셔바흐 제4장은 이제 무모순성과 그리고 기하학에 대해서 다루게 돼 있는데 맨 앞쪽에 이제 각 장에 대해서 약간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정리해 놓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무정의 용어라는 약간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을 약간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역사를 좀 소개해서 이거를 예시로서 약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논의들을 통해서 무정의 용어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지각이나 사고 과정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암시적 의미와 명시적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 이제 가장 선행되는 질문은 과연 무엇이 의식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의미의 밑바탕이 되는 동형성이라는 것의 성격을 먼저 밝혀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무형의 자원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약간 동원되는 수는 동형성의 복잡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형성이 간단할수록 우리는 그 동형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미가 명시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인간 언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동형성은 낱말과 그리고 실세계 간의 그 연결고리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약간 형식 체계, PQ 하이픈 체계 같은 경우에 기호 처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동형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에서의 동형성이 낱말 그 자체에 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물질이 충돌할 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충돌에 의해서 나는 걸로 착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충돌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매질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돌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문자어 대입법의 명시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의미 두 개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명시적인 의미 파트에서는 앞선 대화에 있어서 가장 명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전개된 이야기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명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개된 이야기가 역설적으로는 엄청 극도로 암시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를 글로써 전달할 때 종이 위에 검은색 글로 써서 전달하는데 그 검은 글을 이미지하기 위해서는 이 글과 뇌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도로 암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전개된 이야기를 명시적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해당 글을 읽을 때 대부분 비슷한 심상을 떠올린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래동화 같은 걸 우리가 읽는다고 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전래동화를 읽었을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거의 동일할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동일한 동형성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라는 것이 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약간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축과 음반 그리고 축음기 이 세 개가 등장하는데 먼저 음반 위에 있는 홈선에는 두 가지 층의 의미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음악으로서의 층입니다. 전축이 음반 위의 홈선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진동하고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1차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두뇌의 정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음악의 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전축에 유도된 그 연속적인 진동이 층이 1번, 그러니까 음악의 층이 뒤에 후행하면서 이 공기 중에 무작위한 이제 잡음, 배경 소리들과 결합해서 측음기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층이 2번이 다음 두 동형성의 연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임의의 홈선의 패턴과 공기 진동 사이의 동형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의 공기 진동과 측음기 진동 사이의 동형성입니다. 일반적인 공기의 진동과 그 무작위한 소리와 그 음반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결합돼서 측음기로 이동하는 것을 역분사한다고 하는데 이 역분사를 통해서 전축을 파괴하는 것은 곧 층이 1번, 이 음악의 층이 2번의 의미 생성을 유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역분사에서 전축을 파괴하는 것 그 자체가 음반의 암시적인 의미를
네, 암시적인 의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문자어 대입법의 암시적인 의미인데, 어, 우리는 두 문자어 대입법을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자신이 서술하는 이야기와 그 대화에서의 자신의 구조 그 자체가 서로 동형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전 그 거북과 아킬레스 간의 대화의 전반과 후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서로 약간의 대략적인 동형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해당 이야기는 다음 두 층위에서의 역분사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층위 1번은 역분사하는 술잔과 음반, 그리고 층위 두 번째는 역분사 유발을 위해 암시적 의미를 사용하는 거북의 수법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음반이 역분사를 통해서 전축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술잔의 역분사에 의한 파괴, 이것과 거북이 약간 악랄한 수법을 통해서 악랄한 수법을 썼는데 그게 자신한테 그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층위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도 동형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알죠? 그 앞에 있는 거 읽어봤죠?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읽어봤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게, 아니, 그 앞에 얘기 읽으면은 이게 책 내용이 되게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아무튼 다음에 꼭 그 대화 꼭 읽어보세요. 그게 도움 많이 돼. 아니, 그리고 여기 그 두문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 두문자. 네. 그게 머리 두자거든. 저게 두 개란 뜻이 이가 아니라 두가 머리 두자예요. 아, 머리도 짜요? 두문자. 이게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네, 아크로바틱스라고 그 왜 우리 뭐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 네, 네,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두 문자예요. 어, 야, 가장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 거는 그때 니가 가라 하와이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아니요. 맞아요. 앞에 뭐를 네네네. 문자들의 맨 앞자리만 그 따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게. 네. 이거 아, 보면 나옵니다. 그런 근데 거가 도움 짜요. 이게 한국 책으로 보면 그걸 모르겠는데 이 원서로 보면은 저기 거북이와 그 아킬레스의 대화가 이게 이 책 원문에 보면은 75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대화가 이래요. 첫 번째 이제 아킬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Heavens, you certainly have an admirable 뭐 부메랑 collection 이렇게 둘이서 막 그 장난하면서 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글자가 heaven의 H야. 네, 거기 써 있더라고요. 어, 아, 그 다음에 토끼가 O, 푸쇼 하면서 O의 O야. 그래서 이게 그 대화의 맨 앞글자만 따면은 이게 호프스테터 이게 그러네요. 나와요. 오픈 스태퍼. 호프스테터스 그 다음에 CO 콘트라 네. 크로스 티펀터스 이게 그게 이제 코트라스 크로스 티펀터스라는 단어가 그게 대위 두 문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책에도 보면은 앞에 헤븐스 오 해가지고 두 문자 있잖아요. 음, 그거를 좀 음. 표시해줬어요. 다 첫 문장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대화만 읽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첫 글자들을 가지고 뭘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전체 대화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아, 호프스테터의 대위 두 문자라는 단어를 그 문장 속에서 이렇게 어, 일부러 그러니까 얘가 장난한 거지, 호프스테터가.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거는 거꾸로 또 스펠링을 뽑으면 예. 그 바흐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음은 예, 그거 보고 약간 소름 끼쳐가지고. 예. 와, 이상하게 장난을. 근데, 그 세바스찬 바흐의 그 앞에 성하고 바흐라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또 그게 앞 거꾸로
대문자만 앞둔 문자만 빼면 바흐라는 이름이 나와. 음, 야, 아, 이게 그거군요. 그 두 문자라는 게 그런 거군요. 앞에 네. 그거 이렇게 따지는. 아, 앞두 난 문자야, 그게 앞두 문자. 저는 두 머리로. 문자 해가지고 두 개의 의미로 생각했어요. 두 개의 어, 의미. 두 개의 의미라는 건 대위. 아, 비교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있는 내용을 두 문자로다가 요약해서 지금 표현을 했고, 그거는 암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아, 저희 막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친구들도 뭔가 암기할 때 앞 글자만 따서 두 문자 따기 하면서 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 이제 그 의도적으로 이게 두 문자로 또 이 문장 그 대화 토끼와 아킬레스의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와 그 아킬레스 간의 대화의 내용을 함축해서 그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문자 장난을 한 거지 이제 흡스테드 이 저자가. 그러네요. 예. 재밌네요. 두 그거는 문자. 명시적인 게 아니지. 암시적으로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함축적 의미인 거죠. 약간 어, DKIW 이것도 약간 두 문자어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음. 아니, 우리 뭐야, 뭐, 이렇게, 낱말에 그거 앞 글자 갖고 글 만드는 놀이가 그게 두 문자 놀이네요. 이게 시인도 아, 그렇게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음, 영어 영문 음, 시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시 단어 하나들을 쭉쭉 읽어보면 그게 시야. 근데 맨 앞 글자만 대로를 그냥, 따면은 그게 또 하나의 시야. 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명시적인 거고 이거 단어를 나열한 거는 명시적인 거고 거기에서 앞 글자로 또 하나의 의미를 끌어내는 거는 암시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행시, 사행시 이거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두 문자 놀이에요. 그것도 두 문자 놀이지. 아, 재밌네. 아유. 네, 가시죠. 네, 이제 두 문자어 대입법과 괴대의 정리 사이에 대응 파트가 있는데 여기 첫 문장에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신은 머리가 조금 어지러울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아주 공감돼가지고 일단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때쯤에 있어서 되게 머리 아팠거든요. 약간 치금과 음반 그리고 치금기와 전축이랑 음반 이 세 개 사이에 약간 동형성을 좀 파악할 때 제가 너무 약간 밀도 있게 읽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 바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저자가 해당 대화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괴델의 정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어 대입법의 두 이야기는 괴델의 정리를 이제 약간 같은 형태로 복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15쪽에 이제 각각의 대응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추궁기가 수론의 공리체계, 약간 저성능 추궁기가 약한 공리체계,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추금기 그 대화 내용이 그거잖아. 거북이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깨지지 않는 플레이어. 그 추금기 그 LP판 돌아가는 그 플레이어. 그 판이 깨지지 않는 그 플레이어를 부셔버리는 레코드가 있다 이게. 음악을 틀면 그 판이 깨진다. 이렇게 그, 그런 음악이 나온대요. 또 그 안에서. 그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이죠. 어. 그렇게 하면은 판이 깨져서 음악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음악이 나와야 또 판이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괴델의 불완전성을 비유적으로 이 거북이와 아킬레스의 대화에서 레코드 판 갖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그게 모순이니까, 그쵸. 그 네, 얘기가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죠. 음. 이제 다음은 푸가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푸가의 기법은 이제 바흐가 단일 주제랑 그 변형을 통해서 대입법의 약간 모든 가능성을 집약하려는 총 결산의 성격을 띈 작품이었는데,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삼중 푸가가 사실은 네 개의 주제가 동시에 연주되는 사중 푸가로 기획됐고, 마지막에 전체 작품의 메인 테마가 합리할 예정이었다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ACH 그 바흐가 시라 도시라는 이제 자신의 서명을 넣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그 대입법의 극치라고 하는 이제 사중프가를 달성하려는 최종 단계였다, 사실은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명을 넣은 이후에 바흐는 건강이 악화돼서 끝내 푸가를 종결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푸가의 기법의 불안정성은 바흐가 자기 지시를 달성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위법을 써서 그 음악 자체가 아,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근데 그게 또 음악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 푸가를 작곡했다고 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완전성의 그 gödel의 불완전성 원리를 이 음악으로 구현한 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이것도 보면. 그러게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작곡을 못하고 끝났다. 그 눈이 안 불완전하게 좋아서. 끝난 거지. 그 왜 미완성 교향곡 뭐 그런 것들 네.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예,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불완전성을 증명한 거지. 맞아요. 뭐라고 써있긴 하던데. 네, 다음은 괴델의 결론으로 인해서 이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괴델의 추론 방법들은 그 어떠한 형식 체계에도 통합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추론과 기계적인 추론 사이에 약간 지금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그 중요한 차이를 괴델이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여기서 충분히 강력한 형식 체계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즉슨 이제 참인 명제를 모두 정리로서 생성할 수 없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형식 체계가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경우에만 별점처럼 보인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공리적 추론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가 불과 1931년인데, 주어진 모든 형식 체계에서 참은 정리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이제 체계의 불안정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문단에서의 기계적인 추론과 그리고 인간적인 추론 사이의 미지한 차이 또한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저자는 상황을 낭만적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저기 어디지? 그 115페이지 115페이지 그게 저는 딱 그 베델의 정리를 핵심적인 그 얘기라고 하면서 막 그 얘기하잖아요. 추궁기는 수론의 공리체계고 저성능의 추궁기는 약한 공리체계고 뭐 이러면서 쭉 설명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노래 제목은 이 저 밑에 저 제목이잖아요. 그게 그 어쨌든 게델의 암시적인 의미고 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그동안 공리가 뭐고 정리가 뭐고 체계가 뭐고 막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그냥 잘 정리가 돼 있다. 요 문장을 한번 그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유사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읽은 데서는 저는 좀 낭만적이라는 얘기가 되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그 뭔가 그 재밌게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나 되게 재밌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니까. 좀 너무 딱딱하니까. 네. 낭만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혹시 인간의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가서 이거를 인간적이라는 것보다 낭만적이라는 걸 좀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는 꼭 뭐처럼 들렸냐면 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지럽고 힘든데 이 사람은 모든 걸 통달해 있으니까 통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모든 걸 깨달은 그 세상이 아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어 뭐 이런 이런 얘기 같아요. 통달한 사람이 낭만인 것 같아. 그렇지. 직관을 낭만으로 표현한 건 모르겠네요. 색깔이네. 아, 그래서 야 이분은 아주 그 갖고 노는구나. 갖고 놀아. 그러니까 메타의 메타 세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음, 낭만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 그 최고 상위층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를 볼 수 있으면 낭만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불완전하면은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 왜? 예, 모든 공리 체계에서 도출된 정리들은 사람한테 일단 편하거든. 그리고 안정감을 준다고. 음, 그게 이제 명시적 그 의미죠. 거기서 그 네, 나오는 의미들은. 근데 그걸 벗어나면 그 왜 점핑 아웃 한다리잖아. 네, 뛰쳐나오면 그러면 그 공리 체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는 공리로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 미지의 영역처럼 어두운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나중에 발견을 하면 그 사람은 되게 막 유레카하고 외치겠지. 그렇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낭만적일 수가 없지, 그 사람은. 근데 음, 이제 한 단계 메타 단위로 위에 올라가서 그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저기 진리 체계가 만약에 100이라면 그 중에 공리로다가 80%는 이미 증명이 다 됐어. 근데 20%는 아직 그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미지의 영역이 20%나 있구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낭만적일 수밖에 없지. 세상은 참 오묘하네. 응? 그러니까 오묘하네. 낭만적이라 오묘하네라고 느낌을 받을 테니까 그 알 사람은.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주는 예. 따뜻함.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또 다른 그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이제 아는 순간 엄청 쾌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낭만적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나요? 짤 잠깐 방송 봤어. 봤어 짤 잠깐 방송. 몇 예. 편을 잠깐 지나가다 본 거 있어. 저는 이게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요 책하고 그 낭만 닥터 김사부랑 약간 그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김사부가 이제 처음에 거대병원이라는 거기서 뭐 쓰리보드? 뭐 이렇게 해서 완전 유명한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 이제 자기의 어떻게 자기 실수는 아닌데 어떤 그 문제가 터진 거죠.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기 수술 이제 자기 이름으로 수술해 갖고 죽고서 이제 거기서 그 강원도의 외딴 병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여기 나왔듯이 완전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은 뭐 어? 그런 것 그러면서 낭만 이제 왜 여기서 생활하냐니까 낭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것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교수님 그래서 그 낭만파가 그 탄생의 배경도 비슷하지 않아요? 낭만이 로만이야 로만. 아 로마 아, 네, 로마니즘이 로만틱이라는 말이 생겨났었죠. 로만틱이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낭만적이라고. 아 이성, 로마니즘. 이성을 벗어난 감정. 근데 그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로마 시절을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워해요. 음, 그래서 로망이다. 나의 음, 로망이야. 이게 나의 그 희망이다. 뭐 패러다이스. 그 천국 같은 그런 완벽한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거를 이제 로만틱하다, 로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중세에 예, 중세. 여러 예. 족 중에 하나가 로만족이라는 게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 로만족들은 되게 뭐랄까 풍류를 즐기고 노마드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집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군데 집착하지 않고 되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제 예술 사조로다가 받아들인 게 낭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그런. 측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거든 진실은 뭐 사실 낭만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둘 다 사실은 비슷해요 성격이 서양 음. 사람들은 로마 그 제국이 서양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 왕국이라서 제국이라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그렇게, 평화롭고 뭐 세계를 지배하는 귀족들이 살던 멋진 세상 이런 그게 이제 로망이지 이제 그게. 네. 저는 그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 뭐 이런 부분들에 억눌려서 어쨌든 엄격한 시대였잖아요. 종교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종교 제의 시대는 그 예, 사제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은 마녀 바로, 사냥당하고 엄청나게 저기를 예, 받았죠. 핍박을 예, 받았죠. 엄격한 생활인데, 이제 그 그걸 사회가 벗어나야지 이제 벗어나고 싶은 끝나가면서, 생각이 있었지. 예, 예, 맞아요. 끝나가면서, 이런, 이 엄격한 사회에서 이제 나와서 좀 인간다움, 사람의 어떤 이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이 낭만파의 어떤 사조인 줄 알았는데,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 엄격한 무언가에서 조금 이렇게 살짝 벗어난 사이비 같은, 음. 지만 뭔가 감정이 뭔가 말랑말랑한, 그치. 좀, 유연하고 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상태. 예, 지금 여기도 이분도 꼭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음,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는 좀 낭만적이지 않냐. 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번역이 이렇게 낭만적이라 돼서 그렇지 아마 원 언어는 로맨틱이야, 로맨틱. 아, 로맨틱 하니까 멜랑콜리가 생각나가지고 이, 이, 멜랑콜리도 되게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멜랑콜리는 약간 우수가 젖어 있죠. 네. 슬픔도 거기 가미가 들어가 있어, 멜랑콜리 하면. 왜 지금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그 불안한 게 아니라 낭만적인 거다라는 게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였. 불완전한 게 낭만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음, 불완전한 게 낭만적인 거. 음. 좋은 단어였어요. 다음 파트는 이제 수정된 PQ 하이픈 체계와 그 모순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미가 형식 체계에서 동형성에 영향을 받는지 더 깊게 아는 것이야말로 저자가 말하는 이제 상황을 낭만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형식 체계가 기존의 이제 PQ 체계에다가 공리도식 2를 이제 더해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x가 하이픈이면 xp-qx는 공리이다라는 새로운 공리도식을 넣고, 네, 넣어서 새로운 이제 형식 체계가 나오게 됐는데, 이 새로운 형식 체계에 외부적 모순이 있고 내부적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부 세계와의 모순은 이제 하이픈 p q 하이픈은 이제 정리이고, 이제 p q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둘 다 정리인데, 이제 이들의 해석은 각각 이제 2 플러스 1은 2이다, 그리고 2 플러스 2는 3이 되니까 하나는 이제 명제가 참이고 하나는 명제가 거짓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 체계가 문자열을 명제로서 간주하게 되면 보다 많은 거짓 명제를 포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이제 내부적 모순은 이제 기존 공리랑 새로운 공리랑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명제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내부적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기호들이 해석에 의해서 결부된 개념과 이제 동형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체계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수정할 경우에는 동형성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계의 그 기호 몇 개를 적절하게 재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모든 기호들을 다 새로운 개념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의 역사가 드디어 나오는데,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기호를 낱말로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19세기 수학 전체의 가장 심오한 학습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제 작성한 원론에서 증명을 구성하는 재료는 이제 인간의 언어였는데, 인간의 언어 자체가 모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점이랑 원, 그리고 직선 등의 개념들을 정리할 때 모호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 연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서 원론을 지탱하는 구조적 경고함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사용했던 평범한 낱말들이 상기시킨 이미지가 그 직명에 침투하게 되면서 이제 구조적인 경고함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사용했던 그 5개의 공준 중에서 앞선 1번부터 4번까지의 이제 공준 4개는 이상이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제5 공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제자 또한 역시 이 제5 공준을 이제 당연시 여기는 거를 좀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이제 수학자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제5 공준 자체가 그 앞선 1번부터 4번까지로만 구성된 이제 4공준 기하학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클리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비가 유클리드의 그 결점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지롤라모 사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5공준의 역을 부정함으로써, 그래서 제5공준 자체를 정당화하는 이제 논리학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유클리드의 이제 모든 결점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사람이 사후 90년 뒤에 이제 사람들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제 진짜로 이제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품고 있는 이제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개념을 새로운 명제들을 충족시키는 무언가로서 이렇게 놔두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라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클리드 제5 공준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따름으로써 다른 종류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 발견자들은 개념의 의미를 이제 이 개념들이 나타내는 정리나 그리고 명제들의 집합을 통해서 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Q- 체계에서 P와 Q 자체는 이제 해당 용어가 등장하는 이제 모든 명제 총체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정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무정의 용어들은 해당 그 용어들을 지탱하는 공준이 모든 무정 용어들에 대한 암시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되게 잘했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는 동시에 이제 한글에다 써가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 나는 비교가. 읽으면서 저렇게 정리 안 했는데. 아유, 나도 복잡하게 막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이거 정리가 깔끔하게 앞뒤가 잘 맞게 정리했네. 저도 비교적 약간 쉬운 용어로서 약간 쉬운 이야기로 좀 정리하는 걸 좀 목표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잘했어요. 맞아. 이제 지금까지의 관찰을 무모순성으로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무모순성이란 이제 형식 체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형식 체계를 위해서 제한된 그 해석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무모순성과 반대되는 모순성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 체계의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 해석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지금 내 원서를 보면은 이 무모순성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컨시스턴시거든. 컨시스턴시 원어로 일관성이란 말이야. 근데 왜 무모순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나는 좀 의아하거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게 공리에 맞게 도출된 정리는 그 일관성이 있거든. 음. 공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일관성이라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무모순성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번역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갔네. 오히려 지금 무으면은 모순성에다가 뭐, 뭐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넌이라든가 뭐 앞에 예. 넌이 붙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왜 일관성이라는 좋은 단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모순성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지 지금 예. 의아하긴 해. 이것도 단어 라임을 맞추는 것 같아요. 단어 라임. 이것도 약간 철학적인 용어를 쓰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도덕도 비도덕, 무도덕이 있는 것처럼 저 아까 저도 네, 무정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 무정. 네. 음,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비도덕, 무도덕도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를 일단은 무라는 용어를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일관성이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두 문자 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자리를 무로 통일을 한다고. 예, 무로 다 통일하려고. 음. 네. 뒤에 나오는 완전성이랑 일관성이랑 약간 헷갈릴까 봐 약간 무모순성으로 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완전성은 또 완전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지. 응. 네, 여기서 무모순성이란 이제 모든 정리가 해석됐을 때 3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제 거짓 명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무모순성이 아니라 이제 모순성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적인 무모순성이라는 게 있는데 외적인 무모순성이랑은 다르게 이제 서로 양립할 것을 요구하는데 가위바위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자기를 이기고 보자기는 주먹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양립이 가능하면은 이제 내재적인 무모순성이 발생했다라고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체계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을 때 내재적 모순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비의 해석과 그리고 비와 기호 간의 순환적 치환에 의해서 동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재적 모순의 발생은 모든 기호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B의 해석이 B가 뭐야? 예를 들어서 x, b, y라고 하면은 이제 x와 y 간의 이제 관계를 명제로서 정의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b를 체스를 통해서 이긴다라고 설정을 하면 x, b, y는 x는 y를 체스를 통해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 형식 체계를 이제 다른 형식 체계에 집어넣는 것 또한 가능한데 여기서 먼저 낱말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의미가 고정되어 있고 변경될 수 없는 낱말 부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체계랑 무모순이 될 때까지 그 의미가 계속해서 조절되어야 하는 낱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를 우리는 이제 무정의 용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번 낱말의 경우, 그러니까 1번 낱말로 구성된 형식 체계 1이 이제 형식 체계 2로 종속이 될 때, 어, 이 형식 체계 1 안에 있는 1 낱말들의 그 수동적 의미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형식 체계 2에 종속되었을 때도 불변의 뼈대를 형성해서 형식 체계 2에 새로운 기호들이 만약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기호들의 수동적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무정의 용어가 가진 수동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규정을 하고 추가 규칙이나 공리를 통해서 보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규칙과 공리는 무정의 용어의 수동적인 의미에 더욱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 제한을 두는 것의 예시가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무정의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책에 나와 있는 애셔의 그림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한 층위에서는 다양한 법칙들이 위배가 되는데, 근데 다른 층에서는 이 법칙 위배가 되지 않고 지켜지기 때문에 약간 기이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학에서 이제 모든 가능한 세계가 동일한가라는 부분인데,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세계에서 평행선 공준이 만약 유효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음?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지? 자, 여기 뒷부분 파트는 제가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면 기하학 나오잖아요. 공면 기하학. 리만 계약.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평면에서는 이게 맞는데 평양세는 서로 이게 만날 수가 없는데 공면 기하학에서는 만나잖아요. 만나지. 예, 평행선이라고 영원히 안 만나는 게 아니지. 예, 지구가 대표적이지 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음. 그걸로 인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깨졌다. 그게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서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그 공면이 있잖아. 예, 그렇죠. 그게 네네.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서로 휘어져 있는. 휘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빛이 직선 운동을 안 하고 그 공면을 따라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빛이 휜다는 거를 이제 상대성 원리가 설명을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기 뭐야 이게 뭐 그렇게 우주까지 안 가도 돼. 지구만 봐도 지구의 모든 평행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극점에서 만나. 만나죠, 극점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면에서는 다른 기하학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하학이라는 분야와 달리 수로론에서는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서 똑같은가라는 질문을 책에서 던지는데, 자연수라는 개념을 이제 책에서 등장한 점과 선처럼 이제 무정의 용어로서 간주를 한다면, 수론도 마찬가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이제 분기된 이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 분기됨으로써 이제 절대 기하학이라는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이 절대 기하학과 같은 수론만의 핵심 이론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책에서는 페아노 산술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하학이 과연 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적인 이제 자연의 답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양상은 수론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지만, 이제 괴델의 정리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답이 뭐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위에 왜 모든 수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서 똑같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계속 바뀌니까 다른 거지. 수로는 바뀌는 거죠. 달라야지 다 맞지. 네, 만약에 수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다 똑같다면 그건 이제 다시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그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수론을 다양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수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교수님 그걸 지금의 세계에서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걸 꿈꾸는 그치? 거잖아요. 환원주의가 그걸 꿈꾸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 뭐 분자의 원형을 찾아가면 예, 모든 물질의 그 생성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원주의하고 예,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이게 이런 어떤 이론들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밟혔겠는데. 예. 아,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도 맞고 네, 이 그쵸. 유클리드 기하학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두 개는 다르다잖아. 다르죠. 그런 예. 거죠.
이 곡면과 평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유클리드 소프트인데 네, 원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분이 아주 그 네, 지대한 공헌을 한 거지. 그렇죠. 곡면을 곡면 그래도 걔 곡면을 기하학에서 직선화 시켰으니까, 그렇죠? 네, 넘어갔죠. 마지막으로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이전에 무모순성은 기호들이 수동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최소 조건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성은 수동적 의미를 최대한으로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민 명제는 그 체계 안에서 생성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말은 이제 체계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민 진수를 모두 정리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양의 정수에 대한 참 덧셈의 사례가 이 정리로서 이 정리 사례가 될 수 있고, 근데 이때 세 개의 수의 합은 이제 해당 책의 표기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 자체의 완전성은 보존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PQR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저도 이제 약간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근데 보통 품질에서 완전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요즘 특히 인공지능에서는 완전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는 이 학습 데이터가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그것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 여기가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충분히 담고 있다는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 해결에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만약 벗어나는 뭐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 충분히 이걸 못 만든 거지. 그 학습 데이터. 불완전한 거지. 완전하지 못한 게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완전성이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 무모순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일관성.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데이터의 패턴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품질에서 다 쓰는 얘기들인데 그 괴델의 불완전성 논리는 뭐냐면 인간은 완전성을 추구해요. 네 완전하고 싶어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일관성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공리로부터 나온 것, 그렇죠 증명이 가는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완전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영원히. 예. 이게 괴델의 정의야, 그게. 그러니까 불완전성에. 부분별로 된다는 얘기신 거죠 교수님 네?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그 완전하면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네네 근데 항상 어딘가에는 그 일관성이 깨지는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건 전제가 공리에 맞아야 되거든. 공리에 맞게 도출된 정리만이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건데 요것만 갖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거 말고도 공리가 우리가 다 공리를 다 미리 모든 공리를 다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리 안에서는 공리 체계 안에서는 나 거기서 도출된 정의가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그 바깥의 진리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이 하고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진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공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작이 공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야. 불가역성이야. 자, 그 하나 교수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지금 그 괴델이 얘기하는 완전성은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그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인 그렇지. 거예요? 증명 아니면 가능한 그 예. 일관성이 있는 정리들로 가득해서 꽉 차서 완전하면은 그게 완전성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내 한 문제를 풀기에 충분한 어떤 그 완전함.
그러니까 그건 벌써 전제가 앞에 깔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일정 범위 내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사이먼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그 뭐 경제학에서도 항상 모든 거를 그 가정을 하고 들어가잖아.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국보론 저기 아담 스미스가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 전제가 뭐냐면 모든 그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그, 그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음, 주체라는 게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죠. 그 소비자. 네, 이 3주체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경제의 모든 법칙이 다 성립해요. 수요의 공급의 법칙도 성립되고, 뭐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법칙들이 다 성립해.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제에서 그렇게 성립한 적이 거의 없어. 그거는 그 앞에서 얘기한 전제, 모든 정보를, 경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게도 모르는 게 있고, 정부도 모르는 게 있고, 기업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완전한 경제 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교수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정이 깨지면 그 경제 이론은 상당히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요즘 저도 인공지능 하다 보면 그 매니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매니폴드. 세상은 매니폴드 다양체.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매니폴드에서 일정 부분 평평한 영역, 음, 그 기하이든 공명 기하이든 뭔가 통하는 그런 평평한 영역고 매끄러운 영역에서만의 어떤 법칙이 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불완전성의 원리라고, 괴델의 원리는 이 매니폴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평면의 세상에서의 통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아니지만은 지금 같은 우리 세계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역에서는 뭐 그걸 설명하기 위해 완전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로 전체를 해석하는 건 안 된다라는 그렇지. 얘기가 전제인 거죠.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 시스템 이론을 적용할 때도 바운더리를 잘 정해야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도 범위를 명확히 설정 잘못하면은 그 고객의 요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 그러네요. 그러면 교수님, 결국 그거는 통계학이 보면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불완전성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우리 사회 현상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측정을 할 때도 네, 이제 스트레스가 사람들 일반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뭐 방송이나 이런 네네, 데서. 근데 일정 범위까지는 스트레스가 사람의 그 활력을 불러일으켜요. 그 스트레스가 만약에 음. 제로다 그러면 생명체 다 죽어요. 그 실제 실험을 하면 그렇다고. 쥐한테 아무런 자극을 안 주잖아. 그러면 되게 시름시름하고 얼마 있다 죽어. 근데 적당한 자극을 주면은 되게 활발하게 잘 살아. 재밌게. 그러니까 그런 음, 것처럼 모든 자연의 현상이나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통하는 이론이 있는 거죠. 음. 모든 범위에서 다 통하는 이론은 세계에 없다는 거지. 이게 불완전성 이, 원리하고 그게 통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괴델의 어떤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게 통계학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통계학은 있었는데 그걸 정리한 건가요? 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겠죠. 어,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예. 통계학은 그러니까 그 전에 국보에서도 만들어 보면 주려 항상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만들어진 어떤 그 그렇죠. 배경이 불완전성의 원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예.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맞는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불완전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체계, 세계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궤들이 증명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아, 이게 그치. 말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증명을 누가 못 한다고. 근데 이 아까 이제 P, Q 뭐 하이픈 이런 몇 가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걸 수학 공식으로다가 이렇게 절대 진리, 그러니까 공준에서 시작한 진리 갖고는 다 해결,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명제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괴델의 공헌인 거죠. 아, 그 시스템 이론도 사실은 2500년 전에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 근데 1930년에 그 뭐야 번 버틀라피라는 사람이 시스템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수학 공식으로. 아,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그 뭐야 시스템 이론의 아버지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하지. 그잖아. 그치. 공자도 했고 노자도 했고 소크라테스 그렇죠. 다 성인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예. 그 불가지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스토아학파도 다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수학적으로 명시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괴델이 처음인 거지. 아, 그럼 되게 멋진 증명이네요. 멋진 증명. 그쵸? 사람들이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도사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이게. 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뜻인지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아, 예. 네. 근데 어, 이게 증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는 완벽할 수 있어, 완전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뭔가 증명이라는 게 그런 말 못하게 만드는 게 있죠. 맞아요. 예. 그 비트겐슈타인이 못한 거를 이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말을 네. 그 수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유명한 거군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그 새로운 원리가 이분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온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있어 왔던 것들이 계속 그 모호하게 오던 것들, 뭔가 그런 것 그렇지. 같은 것들을 수식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증명했다는 게 음,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쟁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야. 왜냐면 수식으로 그렇죠. 증명을 하면은 꼼짝 못 하는데 예, 증명을 못 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죠. 논쟁을 한다고 싸우고 뭐 응? 토론을 하고 예, 근데 그러네. 수식으로 증명해 버리면은 야, 더 이상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걸 논쟁을 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명백히 구분이 되는 거지. 그 논쟁의 종결자네, 종결자. 맞아요. 네. 우리도 그 삶에서 그런 논쟁들을 찾아가지고 증명하죠.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러면 세계적인 학자가 되지. 없나, 주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시죠. 네, 마지막 내용은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해서 완전성을 창출하거나 이제 완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한 체계가 무모순이지만 불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기호랑 이제 그 기호의 해석 사이가 약간 어긋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그 체계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서 더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조금만 다듬으면은 이제 해당 체계는 불완전해지지 않고 완전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그 마지막 그 해석은 어떻게 완전성을 창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모델링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물, 객체를 관찰을 해서 그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과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사과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고, 그거를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 사과를 가지고 비슷한 모형의 물질로 사과를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서 모델을 만드나 이 사과를 완벽하게 그 실체성을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게 불완전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음. 지금까지 인간이 그 사과를 갖다가 모델링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있겠죠. 그죠? 사과를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고, 음악으로 작곡한 것도 있고, 뭐 시로 쓴 것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것이 사과를 완전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쵸? 근데 누가 또 새로운 형태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그 펜을 가지고 사과를 기존에 있던 어떤 그림보다도 다른 방식으로다가 사과를 재현을 했어. 그러면 그게 여기 새로운 체계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현의 새롭게 방법을. 접근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과의 실체를 규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뭐 뉴턴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역학에서 발견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그게 완전하지 못하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공백을 뉴턴이 진실로 규명했던 명시적 의미들이 그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암흑이지 껌껌한 그 저번에 왜 그 그림에 그게 나와 까만 데가 그게 설명이 안 된 그 정의가 안 된 그 진리 영역이에요. 그게 남아 있었다고. 그거를 채운 거야. 그 새로운 규칙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서 그거를 완전에 더 가깝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 그 암흑 영역, 진리지만 그 미지의 영역을 다 설명하지 못했어.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양자역학이 메꿔준 거예요, 또. 그 그렇죠.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서 완전성을 더 키운 거죠. 그렇다고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더. 미래에 어떤 위대한 물리학자가 나와서 또 그 암흑의 진리 영역을 또 채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연구나 인류의 업적, 과학의 업적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위대하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지의 진리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 학자들이 할 일이 또 남았기 때문에 더 신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게 이 후프스테터의 주장이에요. 되게 희망적인 그들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잘해봐야 맨날 불완전해. 그래서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남아 있는 진리 영역이 그 밝혀지지는 않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이나 공리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고 거기에는 진리가 숨어 있다. 이거를 누군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규칙을 더 추가하면 그러면 우리의 지식 체계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gödel의 불완전성 원리라는 얘기를 호프스테터는 하고 싶은 거였어요. 데 제가 최근에 그 화연하고 한국화학연구원하고 몇 번 또 이제 제안서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화합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합물. 그 화합물. 세상에 어떤 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가 나올 게 다 나오지 않았냐라고 내가 물었더니 조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화합물의 그
실험이 있잖아요. 이게 안전한지 유용한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거는 정말 그 많은 화합물 중에 정말 일부다. 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화학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고 생명공학 제가 그 연구원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한 얘기가 생명의 생명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대요. 거의 세포 레벨에서 이렇게 촉수 같은 게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 원리를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래. 모르는 거 투성이. 근데 이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그 공부 공학에서도 제대로 하는 마찬가지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학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식이 나오면 예, 실제로 그거를 실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차이값이 예, 발생하기 때문에 음,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학에서는 이제 K 값을 찾거든요. 예, 그렇죠. 그 K 값이 불안정성의 원리의 하나의 일종이 아닌가. 음. 변수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할 것 많은데 할 거 많은 세상에 인공지능 이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이기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뭐냐, 바이러스 규모의 입자를 가지고 이게 입자를 파동으로 만드는 실험까지 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런 바이러스 실험을 사이즈. 네. 음. 그러니까 10의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보다 좀 더 큰, 10의 마이너스 13승인가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어, 원자를, 그러니까 분자죠. 온도를 낮추면 이게 입자에서 파동으로 변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바이러스 사이즈의 어떤 화합물을 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슬립 그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음. 파동으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논문 나왔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것을 관찰하고 있어도 파동이 돼요? 또 낮추니까 또 새로운 또 아니, 원래 관찰하면 안 된댔잖아. 이게 안, 슬립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 보고 있으면은 막 화동으로 가다가 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직선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양자역학 그 예. 사이즈가 그 나노 사이즈 아래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음. 나노 사이즈 위로 있는 바이러스의 규모를 어,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서 입자 그 파동 실험을 했더니 진짜 그러니까 입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나오더라라는 걸 얼마 하네요. 전에 예, 사이즈가 커도. 예, 나왔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그런 거, 야, 그게 모든 세계에 편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나의, 미래의 어떤 그 놀이기구가 인간을 갖다가 슬리 실험을 하면은 막그 흔들리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 그런 기구 하나 날아가서, 발명하면은 아마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날아가서 모여야 되는데, 잘. 인간을 막 집어넣어 한 구멍에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잖아요. 저거 뭐지? 벽 통과하는 거, 벽 통과.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가. 아유, 하여튼 재밌네요.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요 저기, 우리 우성 씨. 아주 고생했어요. 꽤 네.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네. 시간도 잘 맞추고. 신기하네. 다음 주 5장은 누구예요? 보장이 박승준입니다. 준비가 되나? 뭘 바쁜 모양이던데 요새. 네, 일단은 약속으로